자, 연락학 법칙 제 2법칙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법칙은 보셔야겠네요. 네, 이 법칙은 자동차 같은 기계 엔진 같은 것에 해당하는 법칙이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항상 고온의 물체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데 결국 그 열은 반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열은 열에너지 형태로서 항상 좀 소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말하는데 좀 다 무질서한 방향 쪽으로 항상 에너지가 소모된다. 마지막에 소모되는 형태는 저온의 열에너지 형태로 소모가 되게 돼요. 고온의 열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저온의 열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온의 열에너지, 저열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열이 와요. 고열원으로부터 열이 이렇게 Q1이라는 열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하고 남은 열은 좀 저열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일했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나중에 저열원으로 나가는 에너지 양을 보니까 20이 나가더라.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이 없어진 거죠? 80이라는 열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뭘 하게 되었다? 80줄만큼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00에서 20을 뺀 만큼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열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열기관. 이런 열기관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래서 100을 집어넣고 나서 전부 다 100을 이렇게 1로 바꿀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가는 저열원으로 전혀 열이 나가지 않고 모든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기관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런 이상적인 기관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이 꿈꾸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은 그래서 내가 투입한 Q1이라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를 가지고 정하고요. 자, 일의 양은 Q1 Q2이기 때문에 1 대신에 Q1 Q2를 집어넣어서 열 에너지의 차이만큼 일한 거기 때문에 Q1 Q2가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묶어지면서 1 Q1 Q2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2법칙은 이동의 방향성이 있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고 저온의 열에너지 형태로 모두 사라지는 엔트로피 법칙을 연력학제 2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효율이 1이라는 건 모든 투입된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1로 바뀌는 게 투입된 효율이 1이 되겠죠. 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연력학제 2법칙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카르노 기관이라는 이 기관은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 기관으로서 1보다 작겠지만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에 의해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온도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전혀 온도가 빠지지 않은 거니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을 투입했는데 고열원의 온도가 100인데 저열원의 온도가 뭐 0이 되겠다. 100분의 0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0만 할까요? 10이 되면은 10분의 1이니까 뭐 90%에 0.1이 빠지니까 90%의 열 효율을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열 효율을 결정하는 것이 온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카르노 기관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 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열 효율을 향상시키면, 즉 열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감소시켜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 효율을 자꾸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열기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 열기관인데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한 23%의 열 효율을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23%를 보이고 있어요. 연력학제 2법칙입니다. 열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를 다 아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좀 요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내용은 좀 간단한 내용이라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열의 이동 방법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 전도는 이제 이렇게 고체 분자들이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열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가열하면 얘가 진동 운동에 의해서 옆에 분자를 다 진동시키고 진동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자, 이 매질 자체가 열을 전달시켜주는 매질 자체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이동되는 거죠. 즉 에너지만 이동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불러줍니다. 주로 고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열을 잘 전달하는 물체를 열과 또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잘 전달하는 것을 도체라고 불러주고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을 부도체라 불러줍니다. 특히 열도체는 열을 잘 전달하는 것, 열부도체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요. 열부도체를 다른 말로 단열체라고 불러줍니다. 단열체. 우리가 단열재로 성면을 많이 쓰는데요. 성면이나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데 성면이 환경오염 또 사람들한테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성면이라는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의 이동 공부 대류입니다. 대류라는 녀석은 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것을 대류라고 하고요. 뜨거운 공기가 이제 열을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주고요. 자, 대류의 종류가 자연대류와 강제대류가 있다는 거고요. 자연대류는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대류하는 거고요. 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공기에 열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공기가 팽창하게 되겠죠. 공기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감소합니다. 자, 그때 하면서 공기를 밀어내죠. 밀어낸 공기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팽창하는 이유가 그 부력 때문이라는 거죠. 부력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아르키메데스 원리죠.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자연대류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자연대류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라디에이터가 이제 뜨겁게 주변에 공기를 달구면은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그것을 장치를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화장실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걸 라디에이터라고 불러줍니다. 강제대류는 에어컨 같은 거 찬바람을 내보내면요. 찬바람은 무겁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에어컨에 의해서 찬바람을 이용해서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바람으로 공기를 강제로 밀어내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강제대류라고 불러줍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찬바람 방출해서요. 주위에 더운 공기를 밀어내는 게 에어컨이고요. 자동차 엔진 냉각 장치는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열을 방출시키는 거,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강제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마지막 복사라는 방법은 아까 여기 대류라는 방법과 전도라는 방법 모두 열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필요했고요. 매질이 필요했는데 공통점은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도하고 대류의 어떤 차이점이라면은 전도라는 것은 매질 스스로가 이동하지 않는데 대류라는 녀석은 매질 스스로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매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매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사입니다. 매질 없이도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하고요.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가 오죠. 근데 아무것도 중간에 진공이라서 아무런 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 에너지가 오고 있죠. 이때 복사라는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쇠막대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게 바로 복사열이고요. 이런 전기 히터에서 나오는 것도 복사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전체 열에너지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자, 위에 요거 읽어보시고요. 밑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잠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상태가 변화할 때 한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그때 내가 투입해준 열 에너지가 어디 가느냐. 자, 이 그래프 볼까요? 자, 얼음을 가열하면 얼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에서 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얼음의 온도가 낮았다가 마이너스 온도였다가 내가 열을 공급함에 따라서 온도가 쭉 올라가죠.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 드디어 녹죠. 근데 0도가 돼서 내가 계속 열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그 열들을 우리는 잠열, 숨어있는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잠열이 어디 이용된다? 융해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융해가 다 끝나게 되면은 또 가해준 열이 이제는 융해가 끝나고 나서 액체가 됐으니까 액체의 온도를 쭉 올려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 구간 또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온도를 증가시키지 않고요. 기화시킨 데 사용되고 있죠. 기화할 때 물질이 흡수하는 그 열 에너지를 잠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잠열의 정의를 좀 잠깐 살펴봤고요. 자, 잠열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나오는데요. 잠깐 보면요. 잠열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말하고요. 킬로그램당 몇 줄을 흡수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상태 변화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열을 흡수할 때와 방출할 때가 있는데요. 내려올 때는 다시 방출하게 되겠죠. 그걸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이라고 불러주고요. 방출할 때는 액화열, 응고열, 승화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열을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이용되는 예들이 있고요.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잠열과, 자 볼까요?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어떤 잠열이 큰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태 변화할 때 열을 많이 넣어줘야겠죠. 잠열 L과 열 에너지는 비례관계 있고요. 질량이 클수록 또 많은 열을 담을 수가 있죠. 질량과도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더 많다. 질량이 더 크면은 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각각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Q는 ml 질량 곱하기 잠열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열량이 아니죠.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량, 열의 양, 에너지의 양을 뜻합니다. 자, 잠열을 이용할 때는 봐봐요. 수증기가 액화한다.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가 액화되는 건 액체로 바뀌는 겁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 기체는 에너지가 많고요. 액체는 에너지가 적죠. 그때 기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열 에너지를 잠열을 품고 있는 거고요. 그때 액체로 바뀌면서 갖고 있던 잠열을 방출하겠죠. 그 방출한 잠열을 증기난방에 이용합니다. 증기난방. 증기란 수증기죠.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방출되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것을 증기난방이라고 불러주게 되겠고요. 자, 냉매가 기화합니다. 냉매가 기화를 해요. 냉매라는 건 이제 액체가 되겠죠. 냉매라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저에너지 상태의 액체가 고에너지 상태의 기체로 바뀔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냉장고의 냉각 현상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잠열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대기하고 물을 순환시키면서, 대기하고 물이 순환되면서 태양 에너지가 잠열의 상태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과정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볼까요? 수증기가 해양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수증기가 증발하면 수증기가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때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만들고요. 수증기라는 녀석이 이제 잠열을, 태양 에너지로 인한 잠열을 흡수한 상태에서 대기 중에 포함되게 되고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올라가면서 또 이게 더 높이 올라가면서 다시 액체로 바뀌죠. 이때 기체 상태에서 잠열을 많이 품고 있던 것이 액체로 바뀌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물론 액체로 바뀐 이 녀석은 구름이 되어서 이동해서 비를 내리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잠열이 이용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체가 가지고 있던 잠열이 이제 밖으로 방출되면서 이제 액체 상태의 구름으로 바뀌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를 내린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때 구름이 만들어질 때 잠열을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잠열이 방출되면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열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방출된 잠열로 인해서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좀 후덥지근한 이유가 요 밖으로 방출된 잠열 때문에 후덥지근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물이 순환되는 것들,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연력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력학에 대한 내용들 정리했고요. 연력학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